해화동 사건이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고요. 해를 넘겨서 2004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이전에 벌어진 사건들과 공통점이 없었고요. 동일범의 소행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법으로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2004년 4월 14일 인천 월미도 주차장에 세워졌던 검은색 이 승합차 안에서 불에 탄 남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44살의 안씨였는데요. 불에 타서 시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양 손목이 절단되어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20군데 정도의 칼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어요. 당시 안씨를 살해한 범인과 부유층 노인 살해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저 사람들은 또 한 명의 잔인한 살인마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에 경찰들이 수사 진행을 하는데 혼란을 겪었죠. 2004년 4월에 이 월미도에서 발견된 안씨 살인 사건 이후로도 서울에서 유난히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서울 이문동과 서남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새벽 시간에 칼에 찔려 사망하는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는 살인사건과 동시에 서울 전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여성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완전히 다른 패턴의 범행이었던 여성 실종 사건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실종된 피해자 대부분이 전화방이나 퇴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여성 실종 사건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 여성들의 숫자는 3개월 만에 11명으로 늘어납니다. 2004년 7월 12일 밤 11시였어요. 서울 관악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출장 마사지 업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0대 남자로 추정되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신촌으로 여성 한 명을 보내달라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 출장 마사지 업주는 27살의 여성 임씨를 전화가 걸려온 장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이 업소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 전화를 건 사람은 약속 장소로 나갔던 업소 직원 여성 임씨였는데요. 다급한 목소리로 납치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비명을 지르면서 전화가 끊어집니다. 이후 이 임씨의 핸드폰은 꺼진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업소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해당 출장 마사지 업주는요, 이전부터 몇 번이나 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나갔던 여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업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라지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했죠.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생각은요, 이쪽 일을 하는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번 임씨의 경우는 임씨가 율락 여성이기는 해도 매달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잠적할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이 업소 여성들을 빼내서 빼돌리고 있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업주들이 모여서 범인을 잡기로 합니다. 임씨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였어요. 해당 업주의 전화로 임씨를 호출했을 때 사용한 번호가 다시 한번 찍힙니다.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전화 속 남성은 그때 신촌으로 여성을 보내달라라는 말을 했던 그 남자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업주들이 모여서 평소 친분이 있던 형사에게 수상한 남자를 같이 잡자 함께 움직일 것을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호출받은 여성이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고요. 업소 주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이 여성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성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이 수상한 남자는 모습을 감춘 채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교체해달라면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업주는 다른 여성을 보내줬죠. 하지만 다른 여성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 남자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서 만날 장소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형사와 출장 마사지 업주들은 팀을 나눠 이동하면서 전화를 건 남성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새벽 4시 45분이 됐습니다. 미행하던 업주들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인적이 드문 마트의 한 뒷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동시에 업소 주인 중 한 명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건 남자가 지금 이 마트 뒤편으로 여성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자 이 수상한 남성을 지켜보던 업주들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섣불리 이 남성을 덮치는 대신에 함께 온 형사에게 연락을 했고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하면서까지 아주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연락을 받은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20분 뒤에 이 여성을 호출했던 남성은 결국 수십 명의 업주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됐죠. 남자가 체포된 당시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손에 들었던 물건을 입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가 되었는데요. 이 남자가 삼키면서까지 숨기려고 했던 이것은 바로 업소의 광고지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업주들과 경찰은요, 이 남자를 곧장 수갑을 채워서 경찰차에 태웠죠. 이날 범인을 잡은 사람은요, 경찰이나 일반 목격자가 아닌 퇴폐 마사지 업주들이었어요. 그렇게 이 수상한 남자는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전과 구범의 2004년 1월 신촌 찜질방 절도 사건과 경찰서에서 도주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유영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죠. 경찰은 처음에 이 업소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납치, 인신매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답니다. 경찰은 유영철에게 업소 여성들을 어떻게 했으며 왜 여성들의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유영철이 했던 대답이 지나가던 차가 창문을 열고 봉투를 버렸는데 그 안에 휴대전화와 여자 용품들 그리고 마사지 업소 명함들이 들어있었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 내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던 유영철은요, 어느 순간 자신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몸을 떨고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취조를 하던 경찰들이 깜짝 놀라서 유영철에게 담요를 덮어줬고 수갑을 풀어주면서 안정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유영철이 이 틈을 노려서 다시 도주를 했어요. 어렵게 잡은 유영철을 2번씩이나 경찰서 안에서 놓치게 되었던 거죠. 유영철의 2번째 도주에 경찰들이 굉장히 분노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영철 체포를 위해서 급하게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서울 각 지역의 터미널과 주요 시설에 배포했죠. 당시 유영철의 범죄 행위가 정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있었던 찜질방 10만원 절도죄로 유영철을 수배해야 하는 어이없는 수배 전단이 만들어집니다. 다행히도 이 2번째 도주가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요. 유영철은 경찰서를 뛰쳐나간 지 11시간 만이었던 7월 18일 영등포역 횡단보도에서 잠입 중이었던 경찰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다시 경찰에게 끌려가서 계속해서 이 여성들의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죠. 처음에는 유영철이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영철의 뒷모습이 2003년에 일어난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 4차 해화동 사건에서 찍힌 CCTV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분명 유영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수사관이 당시 경찰서 내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김용화 수사부장에게 유영철을 직접 신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평소 과시욕이 강하고 우쭐대는 성격의 유영철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직접 조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들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두 사람이 경찰서 내 취조실에서 마주보고 앉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살인사건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주제로 범죄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던 이 김용화 수사부장은요, 뛰어난 실력으로 유영철을 차분하게 추궁해냈고요. 결국 자백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영철이 자백한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이었고요. 상세했어요. 유영철은 범인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거나 현장 상황을 정확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줬고, 자신이 부유층 노인 9명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용화 수사부장의 취조 중에 유영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흉기를 도주하던 도중에 길가에 버렸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해당 장소를 수색해보니 유영철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골목길에 이 범행에서 사용했던 망치와 가방들이 발견됩니다. 이 해당 흉기는요, 채석장이나 공사장에서 바위를 부술 때 사용하는 시멘트 벽이나 바위를 부수는 공업용 망치예요. 유영철이 이 망치의 손잡이를 잘라서 사용하기 편하게 개조했습니다. 자신만의 전용 살인 무기를 만들었던 거죠. 이 망치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유영철의 범행이 입증되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이미 4건의 노인 연쇄살인 사건을 모두 자백을 했는데 정작 체포된 이유였던 마사지업소 여성들의 실종에 대해서는 입을 다시 다무는 거였습니다. 수사부장이 계속해서 유영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의 액세서리나 손목시계, 여분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거짓말을 하던 유영철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에 지쳤는지 결국 모든 피해 여성들의 물건이었고, 자신이 11명의 여성들을 살해하고 토막을 낸 뒤에 유기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범행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없던 노인 연쇄살인 사건과 여성 실종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의 범인이 결국 유영철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자백이 끝나자 경찰은 유영철을 앞세워서 시신을 매장했다라고 하는 신촌의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산의 중간 정도에 오르자 유영철이 나무 하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곳을 파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죠. 경찰이 나무 밑에 흙을 조금 파내자 하얀 비닐에 쌓인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동안 살해한 사람들이 담긴 사체 조각이었습니다. 총 18조각이 한 장소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시체 조각들은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수사요원들이 나서서 이 비닐을 벗겨냈고 사진을 찍은 뒤에 사체 조각들을 사람의 형태로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특이했던 점이 발견된 사체 조각에서 손가락이 없는 거였습니다. 지문을 없애서 이제 신원 확인이 어렵게 직접 잘라서 묻었던 것으로 보이죠. 뒤이어서 유영철이 다른 장소들도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신촌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교 인근 산이었어요. 여기는 계곡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대형 빌딩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도 많은 장소였어요. 유영철은 이곳 계곡의 주변 몇 군데를 가르쳤고요. 경찰들은 여기서 총 11구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이곳에 묻힌 시체들도 모두 조각이 나 있었고요. 손가락이 잘려 있었으며 4구의 시체에서는 장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가 없는 이유를 묻자 유영철은 자신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의 간이 치료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살해한 여성들의 간을 먹었으며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둔기를 내리쳐서 두개골을 부순 뒤에 그 뇌수도 먹어봤다라면서 자신이 식인한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경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 여성이에요. 대부분이 출장 마사지 업소나 전화방에 종사하는 윤락가 여성들이었지만 결혼을 하루 앞둔 채 실종된 예비 신부도 있었고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실종된 대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자신의 집으로 여성들을 납치한 뒤에 손발을 묶었고요. 산채로 여성들을 잘라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살인 망치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너의 머리를 쳐 죽이겠다라고 예고한 뒤에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살해를 하면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아주 즐겁게 묘사했어요. 경찰들은 유영철의 자백을 듣고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살해 장소인 유영철의 집을 조사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일반 집처럼 보이지만 방 한켠에서 여성들의 성기가 도려내진 채 엮여있는 다발이 발견되었고요. 이런 유영철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수십 년간 형사 생활을 했던 경찰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유영철의 범죄 행각들을 보면요, 자신이 살인마가 된 원인으로 제일 먼저 도둑질, 체포, 교도소 수감의 악순환이다 라는 밑바닥 인생의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든 가난과 잘못된 사회 탓을 했고요. 이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해서 자신을 버린 아내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만해 보이는 부유층 노인들과 여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다. 이렇게 유영철의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유영철의 전체적인 범행 과정들을 보면은 2003년에는 주로 노인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살인이 해가 바뀌자 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것인데요. 그 사이에 유영철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를 느낄 만한 일이 생겼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노인 살해 사건이었던 그 네 번째 해화동 사건 이후에 냉각기를 갔던 기간에 유영철이 김씨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김씨는 전화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도중에 전화를 건 유영철에게 호감을 느꼈고요. 서로 만나게 되면서 2003년 말부터 연인 사이가 됐었다고 그래요. 김씨는 당시 2004년 1월에 절도를 벌인 신촌 찜질방에도 같이 갔을 정도로 유영철과 긴밀한 사이였지만 사건 이후에 김씨가 유영철이 전과자의 이혼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어요. 아내에 이어서 김씨에게까지 또 버림을 받은 유영철의 분노는요, 이때 여성 전체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김씨와 결별 이후에 유영철의 살해 대상은 더 이상 부유한 부유층 동네 노인들이 아니라 김씨와 같이 전화방이나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는 젊은 여성들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주로 작은 체구에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그 출장 마사지 업소에서 이제 자신의 취향과 다른 여성이 나오면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올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여성들을 돌려보내고 바꿔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취조에서 작은 체형의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뚱뚱한 여자는 옮기기가 무겁고 키가 큰 여자는 욕실에 눕힐 수가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 아내와 여자친구였던 여성들도 모두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처럼 작고 아담한 체형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것으로 유영철이 범행 패턴을 바꾼 것이 아내와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비슷한 대상을 찾았고요. 살해하면서 어떤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아내와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에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유영철이 살해한 11명의 업소 여성 중에 유독 심하게 사체가 훼손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전 여자친구였던 김씨와 이름이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사체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더 잔인하게 조각을 냈고요. 특히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해서 알아보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범행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던 2004년 4월에 발생한 그 황학동 상인이었던 안 씨를 살인하고 불에 태운 경우도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당시 유영철이 여러 번을 가짜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노점을 하고 있던 상인들을 협박하고는 이제 금품을 갈취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안 씨가 이 남성이 의심을 하자 경찰 사칭을 들킨 것에 창피했고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사체를 불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안 씨 살인
3개월 전이었던 1월에 그 10만원 절도 사건으로 찜질방이었죠. 경찰들이 본인을 체포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둔기와 칼을 사용해서 살해한 안 씨의 시체를 불까지 붙여서 태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사체를 불태우는 이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죠. 부유층 노인의 네 번째 사건에서 불을 지운 이유도 세 번째 일어났던 삼성동 사건에서처럼 발자국이 발견돼서 혹시나 잡히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였죠. 유영철의 자백 내용에서요, 자신은 단 2번만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살인들을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요. 처음 부유층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죄라면서 잘못된 발표를 하자 뉴스를 본 유영철이 자신이 경찰들보다 더 뛰어나다, 우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즐기면서 비웃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자신이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범행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았다고 그래요. 대낮에 주거 침입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사람들의 인적이 잦은 등산로와 계곡 근처에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행동에서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범한 행동을 했죠. 유영철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면서 총 26명을 살해했다라고도 밝혔어요. 하지만 자백한 내용 중 서울 이문동에서 벌어졌던 여성 살인 사건이 사실은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연쇄살인을 하던 또 한 명의 사이코패스 형태의 살인마였던 정남규의 범행이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지자 유영철이 거짓말을 잘하고 과장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들은요, 자백 중에 일부는 유영철의 범행이 아닌 것도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21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유영철이 체포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21명을 살해한 범죄자라고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의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요.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도 죄책감 없이 아주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러한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으면 한다, 부유층들이 각성해야 한다 라는 말로 피해자들이 몸을 함부로 굴렸기 때문에 부유층들이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살해를 했다라는 것이면서 자신은 정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피해자 탓을 해버렸던 거죠. 이런 어이없는 말과 당당한 모습에 가족을 잃은 남은 유가족들이 또다시 고통에 빠지기도 했었고요. 유영철에 의해서 평범한 딸을 잃었던 한 유가족은 이런 유영철의 말 때문에 한순간에 몸 파는 딸의 부모가 돼서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었죠. 경찰들의 유영철 과잉보호 또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사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동을 위해서 나서는 유영철을 향해서 유가족 중 한 명이 달려들었다가 경찰의 과한 제지로 폭행을 당해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당시에 취재를 나와 있던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에 의해서 찍히게 되었고요. 일본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가족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발로 찬 살인마 유영철 못지않은 경찰들이라면서 아주 거센 비난을 퍼부었었죠. 이 일로 경찰청장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이 자신들의 과잉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 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전에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연쇄살인마들은 존재했었지만 유영철의 경우는 아주 사상유례 없이 뻔뻔했고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어요. 오히려 법정에서도 잡히지 않았으면 100명을 살해했을 것이다, 사실은 31명을 죽였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더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 부풀리기도 했고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영철은 한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요청한 변호사가 유영철이 저질렀던 구기동의 그 노인 살해 사건의 맞은편 집에 살고 있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영철이 피해자의 집이 아닌 이 변호사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가족들이 키우고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범행을 포기했고는 대신 맞은편에 노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었죠. 자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을 변호해줄 변호사로 선임하려는 유영철의 이유를 또 물어보자 나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여성이라기 때문에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범행 동기도 잘 이해할 것 같아서 라는 대답을 했죠. 하지만 이 여성 변호사는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었죠. 결국 유영철 재판은요 1심과 2심 공판에서 대범죄, 복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제목이 추가되었고요. 형사소송법 및 양형 규정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 강간살인, 시체 손괴, 유기 및 1급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2004년 12월 13일 최종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유영철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판사에게 달려드는 이런 행동을 보이면서 자신의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1998년부터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된 적이 없었죠.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유영철의 사형 집행은 언제 실행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영철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유영철을 변호하던 전 담당 변호사는요 어떤 기자에게 유영철이 아직 자신의 범죄를 다 밝히지 않았다라면서 사형 집행 날짜가 잡히게 되면은 추가로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면서 새로운 수사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집행 날짜를 연장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 해당 변호사는 이 말이 사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유영철 사건은요 당시 서울을 포함한 한국 전체를 공포로 들썩이게 만들었을 정도로 범행과 살해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유영철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추격자이죠. 그리고 한 여성 기자가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영철과 주고받은 30여 통의 편지를 묶어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살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유영철은 이 30통의 편지에서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 왜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런 변명들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유영철이요 사형 선고를 받고는 감옥에 수감된 지 10년이 되던 날이었는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길 바랐던 바깥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몰래 성인 잡지를 반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규칙적인 운동까지 하고 있다라는 교도관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요 유영철의 사형은 집행되지가 않았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반성이나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사이코패스로 의심받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 자신이 범죄자가 된 이유를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나 윤리의식, 판단력 때문이 아닌 남 탓을 하고 있고 사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어쩌면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부터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약 20명가량을 살해했던 한국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이야기였습니다.